공평하게 한 줄 알았는데 손주가 내 목줄이 됐습니다. 저는 65입니다. 남편은 68인데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남편은 그냥 TV랑 한 몸이에요.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집안일은 알아서 해가 끝입니다. 저는 자식이 셋인데요. 손주도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집이 가까워요. 걸어서 10분도 안 됩니다. 둘이 맞벌이라 손주를 제가 정말 많이 봐줬고요. 둘째도 아들인데 멀리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아요. 셋째는 딸인데 아직 미혼이고요. 이 딸은 엄마 편을 들어줄 것 같죠? 아니요, 훈계만 하는 타입이에요. 요즘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손주예요. 손주가 예뻐서 사랑을 준 게. 그 예쁨이 내 목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가족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둘째 며느리가 제 이름을 딱 박아놓고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도 손주예요. 차별 좀 그만하세요. 이런 식이면 저희는 애 못 보게 할게요. 애가 상처받아요. 그 문장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어서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째 손주를 왜 그렇게 많이 봤냐고요? 첫째 아들네가 가까이 사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죠. 어머니 오늘만 등원 좀. 어머니 오늘만 하원 좀. 어머니 감기라 병원만. 처음엔 저도 마음이 쓰이죠. 아이 열 나는데 엄마 아빠는 회사 가야 한다는데 그럼 누가 봐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딱 도와준다는 마음으로요. 근데요, 사람 일이 꼭 그렇잖아요.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됩니다. 아침 7시 반. 제가 손주 깨워서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하원 시간 맞춰서 또 나가고 집에 데려와서 간식 먹이고 학원 있으면 학원 보내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그러다 애 엄마 오면 넘겨주고. 그게 하루예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제 집은 조용해지죠. 그 조용함이 어떤 날은 편하기도 한데 어떤 날은 너무 허전해서. 저는 또 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챙기게 됐어요. 애가 예쁘니까. 그리고 솔직히 애들을 도와주며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를 죄인 만들 줄은 몰랐죠. 첫째 아들네는요, 말이 맞벌이지 거의 전쟁이에요. 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전화부터 받아요. 출근길에도 전화, 퇴근길에도 전화.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펴요. 요즘 회사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이 말이 입에 달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고도 쉬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아침엔 애 깨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가방 챙기고. 그러다 본인은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나가요. 늘 머리는 대충 묶고 눈밑이 꺼져 있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걸치고. 처음에는요, 첫째 며느리가 정말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진짜 한 달만요. 어머니, 어린이집 적응기만 좀 저희가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할게요.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돼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맡기게 된 건 사고 같은 날들이었어요. 첫째가 갑자기 출장 잡히고 며느리가 야근에 회식까지 겹치고 애가 열이 펄펄 끓고. 이럴 때 결국 전화가 제일 먼저 와요. 어머니, 지금 혹시 시간 되세요? 그 말이요, 시간 되냐는 말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그 애들이 일부러 저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움직이게 됐죠.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근데요, 제가 또 솔직히 말하면 첫째 손주를 볼 때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 많았어요.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와서 제 다리에 매달릴 때요. 그때는 진짜 하루 피로가 확 풀립니다. 애가 밥 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맛있다 한마디 하면 제가 반찬을 더 해요. 더 잘해주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지니까요. 어떤 날은 손주가 낮잠 자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애 숨소리 들으면서요.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말이 없고 자식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다 소식만 들리는데 손주만 보면 내가 다시 엄마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날은 제 마음을 버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처음엔 도와준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집의 일정에 맞춰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애들 일정표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애들 일정표가 된 느낌. 이제 둘째 아들네를 얘기해야겠네요. 둘째네는요, 솔직히 말해서 명절이랑 생신만 챙겨요. 그것도 챙긴다라기보다 의무처럼요. 명절 되면 전화 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몇 시쯤 가면 돼요. 생일 때는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럼 끝이에요. 자주 보지 않으니까 둘째 손주가 저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게 더 서운해요. 첫째 손주는 제 집에 와서 신발도 툭 벗어놓고 냉장고 열어보면서 할머니 물 이러는데 둘째 손주는 와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멀찍이 서 있어요. 제가 다가가서 우리 손주애도 어색하게 웃고 뒤로 한 발 물러나요. 그게 나쁜 애라서가 아니라 제가 낯선 사람 같은 거죠. 근데 둘째 며느리는 그걸 또 이렇게 받아요. 보세요, 어머니. 우리 애가 어머니를 어려워하잖아요. 어머니가 큰애만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주 데려와야 친해지지, 안 데려오면서 친해지길 바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한 번은 직접 말했어요. 너희도 좀 자주 와라. 애가 나랑 친해져야지.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항상 똑같아요. 엄마 멀어서 힘들어 시간 없어. 시간 없다는 말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선순위가 아닐 때는 바쁜데 따질 때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문자도 길게 쓰고 사진도 찾아붙이고 기준도 드림입니다. 둘째 며느리는요, 사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좀 까칠한 게 딱 보였어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식장 정할 때도 그랬고 혼수할 때도 그랬고요. 늘 말끝이 얼마로 끝났어요. 어머니 요즘은 양가가 반반 하잖아요. 어머니 이건 관례가 이렇대요. 저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쪽은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말은 공손한데요. 내용은 딱 정산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는 나중에 뭘 하든 기준표를 들고 오겠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은근히 사람을 재요.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하는 스타일이면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손주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 예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공평이니 차별이니 하면서 숫자로 정리하려 들겠구나.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질투는 착한 말로 시작합니다. 둘째네가 올 때마다 둘째 며느리는 말끝이 묘했어요. 어머니 큰애는 어머니랑 진짜 친하네요. 어머니는 큰애만 보시니까 애가 할머니를 엄마처럼 알아요. 처음엔 저도 웃고 넘겼어요. 아유, 가까이 사니까 그렇지 너희 애도 보면 얼마나 예쁜데. 근데 점점 말이 바뀌더라고요. 어머니는 큰애만 챙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애는 늘 뒷전이죠. 저희 애도 손주인데. 저는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정을 지어도 다 꼬투리가 잡힐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때까진 말로만 서운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사건은 제 생일이 재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제 생일 때였어요.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첫째네는 손주 손잡고 오자마자 숨도 못 쉬게 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요, 케이크는 못 사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줘요. 봉투가 두툼하길래 저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첫째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말이 고마웠어요. 솔직히요. 누가 당연하다 한마디 안 해주면 내가 바보 같아지거든요. 근데 둘째네가 왔을 때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둘째 며느리는 케이크 박스 들고 와서 탁 내려놓고 말이 짧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앉자마자 휴대폰부터 봐요. 둘째 아들은 눈치만 보고요. 그날 밥 먹다가 둘째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봉투 쪽을 한번 훑어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걸 봤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괜히 변명처럼 말했어요. 첫째네가 요즘 애 맡기느라 미안하다고 준 거야.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면 돈으로 갚는 거죠 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 생일이 축하가 아니라 비교가 되는 날도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주 차분하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큰애 생일 때 케이크도 큰 거 하셨죠. 용돈도 주셨죠. 저희 애 생일 때는요 그냥 밥 먹고 끝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큰애 생일은 제가 애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제가 준비를 한 거고 둘째의 생일은 너희가 집에서 했으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은 거고. 그 차이인데요. 둘째 며느리는 차이를 안 봐요. 결과만 봅니다. 어머니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 그 단어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나는 공평하려고 애쓴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악력이 됩니다. 그 뒤로 둘째 며느리는 슬슬 수집을 하더라고요. 가족 모임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큰애 안고 있는 사진만 있네요. 제가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보니까 그렇지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예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내가 무슨 변명쟁이가 된 느낌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선물 하나가 증거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손주를 데리고 마트 갔다가 장난감을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애가 울고불고 떼쓰길래 오늘만이다 하고 달래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둘째 며느리한테 증거가 됩니다. 둘째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둘째 며느리가 거실 한쪽에 있던 장난감 상자를 보더니 눈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거 큰애 거죠? 어머니가 사주신 거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애 데리고 다니냐 보면 하나씩 사주게 되지 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아주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 애는요? 저희 애는 어머니랑 마트 갈 일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붙여요. 어머니는 큰애를 거의 키우시잖아요. 그럼 정이 더 갈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가 되면 차별이 없어지나요?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 은근히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해는 한다면서 결국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아요. 이해는 한데 근데 차별이래.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손주한테 정을 주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둘째한테 돈으로 맞춰줘야 하나요? 세 번째 사건은 가계부 신문으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일 큽니다. 여기서 감정이 확 튑니다. 명절 모임 날이었어요.
다 같이 밥 먹는 자리. 저는 반찬을 해갔고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고 받았고 둘째 며느리는 처음 식당 들어올 때부터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 먹다가 둘째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어머니 저 한마디만 할게요. 그 순간 공기가 딱 바뀝니다. 그 공기 알잖아요. 아, 터지겠구나 하는 그 느낌. 둘째 며느리가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럽니다. 첫째 애는 어머니가 거의 키우시잖아요. 근데 저희 애는요? 저희 애는 손주 아니에요. 용돈도 선물도 늘 큰애 위주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첫째 며느리를 봤어요. 솔직히 한마디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첫째 며느리는 제 눈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둘째가 서운해할 만도 하네. 이 말이요, 저를 살리는 말 같죠? 아니요, 저를 더 밀어버리는 말이에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큰애한테 1년 동안 얼마 쓰셨어요? 저희 애한텐요? 얼마 쓰셨어요? 가계부 신문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손이 떨려서 내려놨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가 결정타를 칩니다. 어머니가 하신 건 감사한데요. 그건 어머니 선택이셨잖아요. 그 순간 속으로 딱 알았습니다. 아, 필요할 땐 어머니 덕이고 욕먹을 땐 어머니 선택이구나. 나는 손주를 봐준 게 아니라 내가 방패막이었구나. 그날 모임 끝나고 집에 와서 저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물만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하는데 목소리부터 딱 알겠더라고요. 이미 결론 내리고 전화한 목소리. 엄마 오늘 왜 그렇게 하셨어? 우리 와이프가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로 말한 건 진짜 많이 참고 터진 거야. 저는 순간 내가 뭘 했다고 싶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둘째가 이럽니다. 엄마는 왜 맨날 큰 손주만 챙겨?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줬어야지. 우리 애가 서운해하는데 엄마는 그걸 가볍게 봐.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희 애를 내가 안 예뻐하겠니? 근데 너희는 애를 데리고 오질 않잖아. 명절이랑 생일 때만 오면서 애가 나랑 어떻게 친해지니? 그랬더니 둘째가 한숨을 쉬고는 딱 그 말 합니다. 엄마, 그건 핑계지. 멀어도 노력하는 집들은 다 해.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가 공평하지 않은 게 문제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1년 내내 첫째 손주 등하원하고 밥 먹이고 병원 데리고 다닌 건 수고가 아니라 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는데? 너희가 바쁘면 바쁘다고 이해해주고 첫째가 부탁하면 또 애가 불쌍하다 싶어서 움직인 게 죄냐. 둘째는 목소리를 더 낮추더니 더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해. 그게 가족들한테도 깔끔해. 사과하면 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차별했다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니? 해결하고 싶니? 둘째가 바로 대답합니다. 해결하려면 사과부터 해야지.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이 애는 지금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서 자기 집 지키는 거구나. 전화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 단체 채팅방이 지옥이 됩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 혼자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예민한 며느리 되기 싫어서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공평하지 않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거처럼 사진을 붙여요. 큰애 케이크 사진, 장난감 사진, 모임 사진.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내가 진짜 죄인 된 느낌.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둘째 며느리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실까 봐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놨어요. 그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이 사람은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화해가 아니라 기록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공개 처형당하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첫째 아들은요. 엄마 왜 풀어줘? 괜히 일이 커지잖아. 제 편이 아니라 조용히 해라는 뜻이죠. 첫째 며느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어머니가 기준을 정해주시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또 제가 총대를 맵니다. 기준 만들고 맞추고 욕먹는 구조예요. 단체 카톡 채팅방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도 모자랐는지 둘째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저희는 결정했어요. 계속 그러시면 애는 당분간 못 보게 할게요. 애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붙입니다. 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형만 좋아해라고. 이게 제일 잔인합니다. 아이 입을 빌려오면 저는 반박을 못해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어머니, 지금도 애 마음을 부정하시네요. 제가 참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마디만 해줘. 나 지금 죄인 됐어. 남편은 TV 보면서 눈도 안 떼고 이러더군요. 또 시작이냐. 시끄럽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싸움이 커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혼자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남편은 살아있는데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첫째 며느리한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첫째 며느리라도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다. 그 한마디만 얘기해줘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첫째 며느리가 통화하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욕먹는 것 같아서요. 제가 순간 얘도 속상하구나 싶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끊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둘째가 화난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저는 어머니가 큰애를 많이 봐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걸 둘째가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게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증거가 됐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어요. 그럼 너는 둘째가 저렇게 말할 때 왜 가만히 있었니? 첫째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기서 어머니 편 들면 둘째 동서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요. 저도 앞으로 볼 사이인데 저는 싸우기 싫어요. 그 말이요. 정말 솔직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결국 뜻은 하나잖아요. 어머니가 방패 좀 해주세요. 저는 착한 사람이고 싶고 사이도 좋게 유지하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욕을 좀 더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딱 막혔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덕분이라더니 이제 와서는 어머니가 하신 거래요. 필요할 땐 덕이고 문제 생기니까 내 선택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근데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혼자 욕먹어야 되니? 첫째 며느리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기준을 정해주시면 둘째도 덜 예민해질 것 같아서. 또 기준이에요.
또 제가 총대를 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TV도 안 켜고 멍하니 있었어요. 첫째네는 저 없으면 못 산다면서 막상 제 편을 들면 자기들이 불편해질까 봐 저를 혼자 세워두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딱 느꼈습니다. 내가 손주를 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집에서 갈등을 흡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뒤로 첫째 며느리가 또 웃으면서 어머니 내일도 가능하세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제 속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는요, 평소엔 정말 살갑게 말해요. 말만 들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희 못 살아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희는 진짜 애 키우다 쓰러졌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 애가 어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거의 엄마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 내가 좀 더 해주자.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를 채워줍니다. 근데요. 이 집에서 이상한 건 고마움은 말로만 남고 책임은 안 남는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이 더 이상 고맙게 안 들려요. 그 말 뒤에 뭐가 숨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며칠 뒤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훈계를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공평하게 하면 되잖아. 왜 말 나오게 해. 엄마가 그러니까 둘째 새언니가 저러지. 저는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왔습니다. 너는 매번 공평하게 살았니? 너는 손주 한 번 대신 봐준 적 있니? 너는 왜 늘 말만 하냐? 근데 딸이 더 차갑게 말해요. 요즘 세상은 그런 거 안 통해. 손주 차별로 보이면 끝이야. 그 말이 내 인생이 끝났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엄마 들었어? 그날 둘째 오빠가 첫째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엄청 뭐라 했대. 제가 뭐라고? 했더니 딸이 그대로 옮겨주더라고요. 형은 엄마를 왜 그렇게 이용해? 형네만 편하자고 엄마를 끌어다 쓰니까 엄마가 한쪽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잖아. 형도 책임져. 엄마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제가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둘째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딸 말 들어보면요. 그 통화는 결국 이런 결론이었대요. 형네 때문에 우리 집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또 이렇게 받았대요. 야, 엄마가 해준 거지 우리가 시킨 거냐. 너희가 멀리 살아서 못 오는 걸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 그 말에 둘째가 더 난리를 쳤대요. 형네는 엄마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잖아. 엄마가 내 애 키우는 동안 우리 애는 할머니도 못 보고 컸잖아. 결국 둘이 욕 한마디씩 오갔다더라고요. 딸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하더군요. 엄마 형제끼리도 이제 감정 생긴 거야. 엄마가 좀 잘했어야지. 또 엄마 탓. 끝은 늘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날 셋째 딸의 훈계는 칼이 되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지금 애들끼리 싸웠대. 나 때문에 집안이 갈라지는 것 같아. 남편이 뭘 하냐면요. 리모컨만 눌러요. TV 채널만 바꿉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게 왜 해주니까 욕먹지. 앞으로 하지 마. 첫째 손주도 봐주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허탈했어요. 남편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귀찮게 하지 마. 내가 나서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리고 그 말이 참 잔인한 게요. 제가 손주를 보면서 버틴 마음을 남편은 이해 자체를 안 해요. 손주 보면서 내가 덜 늙는 것 같았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는데 남편은 그걸 그냥 왜 해?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이 집엔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일이 이 지경이 돼도 방관하는 남편. 정말 제 편이 한 명도 없더군요.
그날 밤에 저는 부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좋은 마음으로 봐준 거였어요. 첫째 내가 바쁘다니까, 애가 불쌍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움직인 거였고, 둘째 내가 멀다니까 내가 더 기다려준 거였고, 딸도 살기 바쁘다니까 내가 말을 삼킨 거였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나는 지금 편애하는 시어머니, 차별하는 할머니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요. 누구는 말로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누구는 숫자 들이밀고 얼마 쓰셨냐 따지고, 누구는 사과해 하고, 누구는 엄마가 잘했어야지 하고. 정작 나는요. 나는 하루 종일 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열나면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내가 더 잘해야지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욕만 처먹고 끝나는 신세가 진짜 처량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손주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불만을 다 떠안아주는 사람이었구나. 나 이제 더 못하겠다. 그날부터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고 반찬을 만들어도 손이 안 가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거울 보면 얼굴이 낯설어요. 늙은 게 아니라 망가진 얼굴. 근데 웃긴 건요. 첫째 손주는 여전히 옵니다. 저는 그 애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미칩니다. 나는 누구 편도 들지 말자 했는데 이미 저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적이 되어 있어요. 그 일 이후로 며칠을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남편 말처럼 해주니까 욕먹는다, 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요. 둘째 아들 전화 목소리도 자꾸 떠오르고요. 딸이 엄마가 잘했어야지 한 그 말도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날 저녁에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길게 말 안 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제가 또 흔들리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등하원 못 해준다. 애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기 너머로 첫째가 뭐?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나 요즘 잠도 못 자고 속이 뒤집혀서 밥도 못 먹는다. 너희 집 일정을 내가 맞춰서 사는 것도 이제 힘들다. 첫째는 당황해서 말이 빨라졌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 진짜 망해. 나 이번 달 큰 프로젝트도 있고 와이프도 휴직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딱 느꼈어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망할까 봐 두려운 거구나. 그래도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하라고. 어린이집 연장반이든 돌봄센터든 베이비시터든. 그랬더니 첫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갑자기 구할 수가 없잖아. 한 달만 더 해주면 안 돼? 한 달만, 그 말이요. 제가 손주 보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한 달만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달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나도 이제 내 몸 챙겨야 된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내가 선을 긋는 순간 이 집안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결국 제가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길게 안 썼어요. 내가 큰애를 많이 본 건 사실이다. 가까이 사니까 내가 움직인 거다. 공평을 원하면 앞으로는 방법을 정하자. 1. 손주 돌봄은 각 집이 시간을 내서 돌아가며 한다. 2. 용돈과 선물은 기준을 정해 똑같이 한다. 3. 대신 나는 더 이상 대신 키우는 사람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손주를 볼모로 잡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다. 글 올리고 휴대폰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한마디 합니다. 밥 먹어. 위로가 아니라 허무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공평은 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책임이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다. 손주는 예쁩니다. 진짜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가 내 목줄이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감옥 문 앞에서 처음으로 발을 멈춰보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아침,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애도 없이 혼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첫째 며느리 얼굴이 이미 울었더라고요. 눈이 퉁퉁 붓고 화장도 제대로 못했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저희 진짜 어떡해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람이 눈물 보면, 특히 며느리 눈물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첫째 며느리가 거실에 앉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 없었으면 저희는 애 키우다 쓰러졌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씁쓸했어요. 없었으면 못 산다면서 내가 욕먹을 땐 왜 한마디도 없었니? 그 말을 꿀꺽 삼키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둘째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니? 첫째 며느리 표정이 잠깐 굳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거기서 어머니 편 들면 둘째랑 완전히 틀어져요. 저도 앞으로 볼 사이인데 제가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 그 말입니다. 나는 착해야 한다는 말. 결국 뜻은 하나예요. 어머니가 방패 좀 해주세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남게. 저는 그때 속이 확 서늘해졌어요.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도 자기 계산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혹시 등하원은 아니더라도 하원만이라도 아니면 주 3일만이라도 저희가 어머니께 용돈도 더 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맞출게요. 그 말 듣는데 저는 더 무너졌어요. 이 집에서 제 노동은 마음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결정타를 칩니다. 어머니, 저희 애가 어머니 없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애가 상처받아요. 또의 마음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찍어 누를 때도 그랬고 첫째 며느리도 결국 이 카드로 옵니다. 애 마음. 그 말이 나오면 저는 나쁜 사람이 돼요. 제가 끊으면 애한테 상처 준 할머니가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울고 저는 멍하니 TV 꺼진 화면만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온 게 맞니? 아니면 너희가 무너질까 봐온 거니? 첫째 며느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그 몇 초가 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첫째 아들도 왔습니다. 아들은 문 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면 우리 진짜 끝이야. 엄마가 좀만 참아주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참아?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몇 년인데? 내가 무너져도 너희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으로 넘기겠지. 첫째가 그제야 주춤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귀찮은 거죠. 돈 들고 시간 들고 자기들 생활이 깨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제 마음이 더 무서운 건 나는 또 해줄 것 같다는 거. 내가 선을 그어도 눈물과 애 마음 앞에서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준 건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려야 하나. 나는 할머니인데 왜 나는 가족 안에서 늘 돌봄 기계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또 첫째 아들 내가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내딸이 주말에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또 첫째 애 봤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응, 뭐 잠깐. 근데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요. 엄마 잠깐이 아니잖아. 엄마 요즘 표정이 없어. 엄마 인생이 없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계속 말해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둘째 새언니가 더 예민해지지. 엄마가 빌미를 주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빌미를 줬다고? 엄마 솔직히 말해. 첫째가 더 예뻐서 봐주는 거 아니야?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말했어요. 예뻐서가 아니라 그 집이 나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내가 봐줄 수 있어서 본 거야. 그랬더니 딸이 한숨을 쉬면서 결정타를 던져요. 엄마 착한 척 좀 그만해. 엄마는 맨날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데 결국 욕먹는 건 엄마잖아. 그 말이요 맞는 말 같아서 더 아팠어요. 저는 딸 앞에서 울기 싫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딸이 나가고 집에 혼자 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척? 내가 착한 척을 했나? 그냥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하고 싶었던 건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손주를 키운 게 아니라 내 외로움을 붙잡고 있는 건가. 그날 이후로도 똑같아요. 첫째네는 여전히 바쁘다고 하고 저는 여전히 오늘만 이번 주만 하면서 손주를 봅니다. 둘째네는 말로만 서운하다고 하고요. 막내딸은 엄마가 공평하게 못해서 일이 커진 거야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이 듣지도 않고 집에서 TV만 봅니다. 웃긴 건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고맙다 한마디였는데 지금은 그 말은커녕 제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모르겠어요. 첫째 손주를 봐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그게 좋아서 그걸 붙잡고 살았던 건 제가 너무 미련했던 걸까요? 가끔은 둘째 손주가 저를 어색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꼭 우리는 남이잖아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근데 또 첫째 손주가 저한테 기대서 자면 그 작은 숨소리 하나에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하고 버텨요. 요즘은 밥상을 차려도 반찬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은 계속 움직이는데 머리는 멍하고 속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결국 삼키게 됩니다. 제가 말하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내고 누군가는 저를 욕할 것 같아서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엔 진짜로 제가 나쁜 할머니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더 챙김 받았는지 누가 더 손해봤는지 가족이 전부 계산만 하는 것처럼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자꾸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금 이 방식이 맞나? 나는 그냥 손주가 좋아서 봐준 건데 왜 내가 죄인이 됐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손주 봐주던 걸 딱 끊어야 했을까요? 둘째네가 서운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집이라면 제가 뭔가를 너무 당연하게 너무 오래 참아온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 아침 가방을 챙길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쪽이 쓸쓸해집니다. 이게 가족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